결혼한 지 반년, 남편은 단 한 번도 나를 만난 적이 없었다. 그가 처음으로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온 날, 내가 바로 자신이 밤낮으로 찾아 헤매던 여자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회의실의 정적 속에서 만년필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계약서를 밀었다. 강태민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희미한 조소를 띄었다. 그 비웃음에는 경멸이 가득했다. 정확히 1년짜리 결혼 계약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는 펜을 집어들어 두 손가락 사이에서 가볍게 돌렸다. 내 변호사가 작성한 까다로운 조항들을 다시 읽어볼 생각도 없어 보였다.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으며 육체적 관계에 의무도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조항들이었다. 그리고 특히 위기에 처한 대양그룹에 대한 구제 금융지원 결정권은 전적으로 내게 있다는 조항까지.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깍지 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가 종이 맨 아래에 영혼 없는 필체로 서명을 갈기는 모습을 조금도 흔들림 없는 눈으로 지켜봤다. 강태민은 펜을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았고 건조한 소리가 울렸다. 그는 벌떡 일어나 정장 재킷 자락을 쓸어내리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냈다. 이 거래는 이걸로 끝이야. 당신 돈은 내일 아침 바로 대양그룹 계좌로 들어와야 해. 그 외에 내 아내라는 명분으로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마.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말은 내게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았다. 내가 강만호 회장의 집에 발을 들인 목적은 애초에 사랑도 아니었고 재벌가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대한 탐욕은 더더욱 아니었으니까. 강태민이 등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다. 대리석 바닥에 구둣발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 했다. 나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5년 전 우리 가족의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버지, 천일그룹의 존경받는 이진석 회장님. 평생을 정직하고 의리 있게 살아오신 분이었지만 가장 친한 사업 파트너였던 강만호 회장에게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강태민의 아버지, 강만호 회장은 자신의 동생과 결탁해 회계장부 전체를 조작하고 창고에 밀수품을 들여놓은 뒤 횡령과 밀수 혐의를 모두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다. 법정에서 판결이 선고되던 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졸도하셨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다. 재산은 압류되었고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당시 20살 원대한 꿈을 품고 있던 대학생이었던 나는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다. 나는 이를 악물고 재발한 심장병 치료를 위해 어머니를 해외로 모셨고 동시에 막대한 빚과 천일그룹의 잔해를 떠안았다. 밤을 새워가며 숫자를 맞춰보고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빚 상환을 유예해달라고 빌고 세상의 멸시와 조롱 앞에서 눈물을 삼켰다. 다행히도 가장 절망적인 순간 익명의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았고 아버지를 따르던 충직한 옛 주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모든 고난이 오늘날의 강철 같은 이서연을 만들어냈다. 하늘은 정직한 자의 길을 막지 않았다. 5년간 와신 상담한 끝에 나는 천일그룹을 재건했을 뿐만 아니라 업계의 새로운 강자로 올려놓았다. 반대로 강만호 회장의 대양그룹은 부실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로 인해 파산 직전에 놓여 있었다. 자금은 바닥났고 은행은 등을 돌렸다. 이제 천일그룹은 대양그룹의 가장 큰 채권자였다. 나는 눈을 뜨고 계약서에 적힌 강태민의 서명을 쏘아봤다. 내가 강태민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대양그룹을 구제하는 데 동의한 것은 복수의 첫 수에 불과했다. 나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강 회장의 저택에 들어가 그의 서재와 금고에 접근해야만 했다. 5년 전의 원본 회계 장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이 씨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줄 유일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다. 피의 빚은 피로 갚아야 하지만 나는 법 앞에서 진실로 갚는 길을 택했다. 창밖으로 장대비가 쏟아졌다. 차창을 세차게 두드리는 빗방울은 5년 전 강원도 미시령에 폭풍우 치던 밤을 떠올리게 했다. 운명의 밤이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사건 관련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에 막 올라탄 참이었다. 버스는 험준한 급커브길을 지나고 있었다. 새하얀 빗줄기 속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산비탈에 처박히는 것을 보았다. 차 앞부분은 형편없이 찌그러졌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혹시 모를 폭발이나 불상사를 두려워한 버스의 승객 중 누구도 차에서 내리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 안의 양심은 사람의 목숨을 외면할 수 없다고 속삭였다. 나는 기사님께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하고는 비를 맞으며 산비탈로 뛰어내렸다. 박살난 차 안에는 피투성이의 젊은 남자가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운전대에 끼어 있었다. 20살 여자의 온 힘을 다해 나는 길가에 쇠파이프를 주워 문을 억지로 열고 차가 불길에 휩싸이기 직전에 그를 밖으로 끌어냈다. 내 겉옷으로 그의 상처를 지혈하고 그를 큰 길까지 부축해 올라와 다른 사람들에게 119를 불러달라고 부탁했다. 정신없이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 어릴 적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낡은 은팔찌가 손목에서 빠져 길바닥에 떨어졌다. 그 팔찌 안쪽에는 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을 때 나는 집안일을 처리하기 위해 서둘러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얼굴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훗날 강만호 회장 일가를 조사하면서야 내가 그날 밤 구한 청년이 바로 강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가족의 원수가 내게 목숨을 빚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내가 고용한 탐정의 보고에 따르면 강태민은 살아남았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깨어난 그는 자신을 구해준 여자를 찾기 위해 미친 듯이 모든 것을 뒤졌다. 그가 가진 유일한 단서는 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은팔찌였다. 강태민은 사업을 내팽개치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강원도 일대의 병원과 버스 회사를 샅샅이 뒤졌다. 그 집착은 그의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강태민의 비서, 교활하고 약삭 빠른 김유라가 그 점을 파고들었다. 어떤 경로인지는 몰라도 김유라는 팔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날 밤의 여자의 지인이며 그 여자가 신분을 숨겨달라고 자신에게 부탁했다고 둘러댔다. 평범한 비서였던 김유라는 강태민의 신뢰와 은인을 찾고 싶은 열망을 이용해 그의 침대까지 기어 올라갔다. 그녀는 강태민의 맹목적인 비호 아래 공공연히 회사 돈을 빼돌리고 대양그룹의 권력을 장악했다. 나는 수증기 서린 차창 너머를 바라봤다. 내 법적 남편은 여전히 허상을 쫓으며 사기꾼을 애지중지하고 있었다. 자신이 미치도록 찾는 여자가 바로 매일같이 경멸하고 무시하는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정말 비극적인 희극이었다. 그리고 나는 때가 무르익으면 이 연극의 막을 직접 내릴 생각이었다. 결혼계약서에 서명한 지 6개월이 흘렀다. 나는 세상의 눈을 속이기 위한 계약 내용에 따라 강태민 명의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하지만 그가 이곳에 머문 날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강태민은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실은 내연 여인 김유라와 밖에서 동거하고 있었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부재는 오히려 내가 시아버지를 뵙는다는 핑계로 강 회장의 본가에 드나들며 몰래 자료를 찾기에 더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저녁 아파트 현관문이 갑자기 열렸다. 강태민이 들어섰고 그 뒤를 김유라가 따랐다. 그녀는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에 짙은 화장을 하고 도발적으로 강태민의 팔짱을 꼭 끼고 있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천일그룹의 재무보고서를 검토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내 시선은 무심하게 두 사람을 훑었다. 강태민은 내 눈을 피하며 헛기침을 하고는 재킷을 소파에 던졌다. 오늘 유란의 아파트 수도관이 터져서 며칠 여기서 지낼 거야. 손님 방이나 치워놔. 강태민이 명령조로 말했다.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김유라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호화로운 아파트 내부를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더니 내게 시선을 고정하고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이해 좀 해주세요. 태민 씨가 제가 호텔은 불편해할까봐 이리로 데려왔어요. 본처시니까
이런 사소한 일로 옹졸하게 굴진 않으시겠죠? 아, 따뜻한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오는 동안 목이 너무 말라서요. 그녀는 마치 가정부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안주인 같은 태도로 내게 말했다. 강태민은 바로 옆에 서서 모든 것을 들었지만 침묵을 선택했다. 그는 와인잔을 채워들고 발코니로 나갔다. 그의 방관이 바로 김유라가 기고만장하게 구는 무기였다. 나는 서류를 덮고 천천히 일어섰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잔을 따라와 김유라 앞 유리 테이블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다. 건조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집엔 가정부 없어요. 손발 멀쩡하면 직접 가져다 마셔요. 나는 또박또박 그녀의 순진한 척하는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밖에서 어떻게 놀아나든 상관 안 하지만 이 집에 발을 들였으면 자기 분수는 지키는 게 좋을 거예요. 김유라의 얼굴색이 변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강태민이 아직 발코니에 있는 것을 확인한 김유라는 눈을 부라리며 완전히 다른 목소리로 본색을 드러냈다. 뭐, 그리 잘났어요? 혼인신고서 한 장 있으면 뭐든 다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강태민 씨네 집안이 당신 돈이 필요해서 이러는 것 뿐이잖아요. 돈으로 남편이나 사는 여자가 창피하지도 않아요? 두고 봐요. 대양그룹이 다시 일어서면 태민 씨가 당신을 내쫓을 테니까. 나는 피식 웃었다. 희미했지만 김유라를 소름 돋게 하기에 충분히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대양그룹을 그렇게나 걱정해요? 아니면 자기 돈줄을 걱정하는 건가? 나의 침착함은 오히려 김유라를 더욱 미치게 만드는 듯했다. 그녀가 뭔가 더 말하려던 순간 강태민이 밖에서 들어오며 팽팽한 분위기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시끄러워? 강태민이 물으며 다가와 김유라의 허리를 감쌌다. 태민 씨, 저 사람이 나 무시해요. 물 한 잔 달라고 했을 뿐인데 온갖 욕을 다 하잖아요. 김유라는 즉시 목소리를 바꾸며 강태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강태민은 나를 돌아봤다. 그의 눈에는 책망이 가득했다. 그는 턱을 치켜들었다. 당신이 이 집 주인인데 손님한테 왜 그렇게 옹졸하게 굴어? 유라한테 사과해. 나는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바라봤다. 거짓된 감정에 눈이 멀어 옳고 그름도 분간하지 못하는 남자. 내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이 게임, 이제 패를 뒤집을 때가 되었다. 거실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했다. 나에게 사과하라는 강태민의 요구는 지난 반년 동안 억눌러온 분노에 불을 지폈다.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온매무새를 가다듬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사과요? 당신 지금 법적 아내에게 남의 가정을 파괴하러 끼어든 상간녀에게 사과하라는 건가요? 강태민 씨, 당신의 사고방식은 정말이지 대단하네요. 강태민은 나의 날카로운 태도에 움찔했다. 지금까지 그의 눈에 나는 늘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하고 따르는 여자였을 뿐이었다. 강태민이 침묵하자 김유라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나섰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비난을 퍼부었다. 위선 떨지 마세요. 강 회장님 댁에 돈 보고 들러붙은 당신 같은 여자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가르치려 들어? 당신이 가져온 돈 아니었으면 태민 씨가 진작에 당신을 쫓아냈을 거라고요. 나는 김유라는 쳐다보지도 않은 채 여전히 강태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저 여자에게 3분 주겠어요.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갈 시간. 그러지 않으면 경비원 불러서 끌어내라고 할 테니까. 당신 감히. 강태민이 소리치며 김유라 앞으로 나섰다. 우리 계약을 잊었어? 당신이 감히 유라를 건드리면 난 당장 협력 프로젝트를 취소하고 천일그룹의 자금 지원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야.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협박이었다. 그의 대양그룹은 내가 일부러 쥐어짜듯 보내주는 자금에 의존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가문의 존망을 걸고 저런 여자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넓은 거실에 울려 퍼지는 내 웃음소리에 강태민은 주춤했다. 강태민 씨, 마음대로 계약 파기하세요. 천일그룹은 투자할 곳이 널렸으니까요. 하지만 그 남자다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걸 먼저 보는 게 좋을 거예요. 나는 방구석에 놓인 작은 금고로 다가가
비밀번호를 돌려 노란색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나는 그 서류철을 강태민 앞 유리 테이블에 세게 던졌다.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말고 그거나 잘 읽어봐요. 강태민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서류철을 집어들었다. 첫 장이 펼쳐지자마자 그의 얼굴색이 급격히 변했다. 그것은 유령 회사를 통한 허위 송금 내역과 은행 계좌 이체 기록 사본들이었다. 돈을 받은 사람의 명의는 다름 아닌 김유라의 고향에 있는 친동생이었다. 지난 2년간 그녀는 비서라는 직위를 이용해 강태민의 서명을 위조하고 대양그룹의 자금 300억 원 이상을 빼돌렸던 것이다. 강태민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다음 장을 빠르게 넘겼다. 호텔방에서 대양그룹의 인사팀장과 정사를 벌이는 김유라의 도찰 사진들을 보자 그의 눈은 핏발이 섰다. 그가 사랑하고 감싸주던 여자는 사실 그의 피를 빨아먹고 가차없이 배신한 기생충이었던 것이다. 뒤에 서 있던 김유라는 강태민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까치발을 들어 서류를 엿보았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본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게 뭐야? 강태민이 고함을 지르며 김유라의 어깨를 세게 잡고 사진 뭉치를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설명해봐. 300억 그리고 저 자식은 또 뭐냐고? 너희들 내가 등신으로 보여? 김유라는 큰 소리로 울며 바닥에 주저앉아 강태민의 다리를 붙잡았다. 태민 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이건 다 조작된 거예요. 분명히 저 여자가 저를 모함하려고 꾸민 짓이라고요. 절 믿어주세요. 전 태민 씨 한 사람만 사랑해요. 그녀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연극에 막이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마음속엔 한 톨의 동정심도 없었다. 하늘의 그물은 엉성해 보여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법. 진실은 언제나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강태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다리를 세게 걷어차 김유라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방 안은 그녀의 흐느낌과 강태민의 거친 숨소리로 숨 막힐 듯했다. 가짜 눈물로는 상황을 수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김유라는 갑자기 전략을 바꿨다. 그녀는 강태민의 마음속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태민 씨, 돈 문제는 안 믿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제가 태민 씨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행방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건 기억해야 해요. 그분이 저한테 태민 씨를 잘 돌봐달라고 하셨다고요. 저를 쫓아내면 태민 씨는 영원히 그분을 찾지 못할 거예요. 김유라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고 소리쳤다. 강태민은 멈칫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날의 여자라는 이름의 견고한 벽이 또다시 그의 이성을 가로막았다. 강태민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눈앞에 치욕적인 배신과 과거의 그림자를 냈는 갈망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강태민이 약해진 것을 본 김유라는 재빨리 기어가 그의 곁에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해졌고 환상 속의 추억을 들먹이며 잘못을 덮으려 했다. 기억나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그분은 아주 소박한 분이라고. 세상에서 제육볶음을 제일 좋아하고 아침마다 정신 차리려고 블랙커피를 꼭 한 잔씩 마신다고요. 저한테 그분 대신 제육볶음 자주 해드리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김유라는 완벽한 은인의 모습을 만들어내 강태민에게서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무덤을 파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다. 제육볶음? 블랙커피? 내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김유라의 장광설을 베어버릴 만큼 날카로웠다. 김유라는 깜짝 놀라 나를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이를 악물고 버텼다. 강태민 씨와 제 사이에 당신이 왜 끼어들어요? 나는 천천히 유리 테이블로 다가가 새파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거짓말이 아주 서투네요. 그날 밤
강태민 씨를 구한 여자는 제육볶음 같은 건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위가 아주 약해서 신 음식이나 너무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거든요. 그리고 블랙커피라 20살 때부터 집안이 파산해서 밤새 일하며 만성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아침마다 마시는 건 블랙커피가 아니라 따뜻한 국화차예요. 방하는 순간 정적이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강태민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는 커다란 눈으로 경악하며 나를 쳐다봤다. 방금 들은 것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신이 어떻게? 강태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바싹 마른 입술이 떨렸다. 당신이 어떻게 그 여자의 습관을 그렇게 잘 아는 거지? 김유라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나를 손가락질하며 새된 목소리로 외쳤다. 거짓말! 당신 지금 태민 씨를 속이려고 아무 말이나 지어내는 거잖아요. 나는 김유라에게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했다.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뇌리에 못 박듯 말했다. 그보다 더 잘 알죠. 그날 밤 미시령은 비가 아주 많이 왔고 피비린내와 휘발유 냄새가 역겹게 뒤섞여 있었어요. 당신은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죠. 내가 당신을 운전대에서 끌어냈을 때 당신의 왼손이 내 손목을 꽉 잡았고 입으로는 물을 달라고 속삭였어요. 그리고 난 내 재킷 한쪽을 찢어서 당신 차가 불타오르기 전에 이마에 상처를 묶어줬어요. 그 불길이 하늘 한쪽을 환하게 밝혔죠. 강태민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온몸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굳어 있었다. 사고의 밤 혼란스러웠던 기억들이 내 말을 통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것은 언론에도 경찰에도 공개되지 않은 지극히 사실적인 디테일이었다. 김유라는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의미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마지막 거짓의 장막이 찢겨나가고 강태민이 감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진실이 드러났다. 거실의 공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만큼 짙고 무거웠다. 강태민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가쁘고 거칠게 몰아쉬었다. 내가 방금 뱉어낸 모든 디테일은 그가 5년 내내 묻어두었던 끔찍한 기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조각들이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자 김유라는 발악하듯 일어나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그녀는 무의미한 말들을 외쳐대며 가장 궁색한 논리로 강태민의 마지막 믿음이라도 붙잡으려 애썼다. 거짓말쟁이! 태민 씨, 저 여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분명 돈으로 탐정을 고용해서 당신 과거를 조사했을 거예요. 병원 의사를 매수해서 진료 기록을 빼돌린 다음 교활하게 정보를 짜깁기 해서 당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저런 음흉한 여자 말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불안정한 걸음은 극도의 공황 상태를 보여주었다. 나는 그 근거 없는 저주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리 테이블을 돌아 김유라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또박또박 말했다. 김유라 씨, 스스로 은인에게 모든 것을 위임받았다고 했으니 그럼 그 은팔찌의 가장 특별한 점이 뭔지 알겠네요. 팔찌 안쪽 면에는 아주 작은 표시가 새겨져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말해봐요. 그게 무슨 표시죠? 김유라는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고 눈은 방안을 쉴 새 없이 굴리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완전히 무력했다. 그녀의 손은 화려한 붉은 원피스 자락을 구겨 쥐었다. 강태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에 담긴 의심은 이제 김유라에 대한 극도의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팔찌 안쪽의 비밀 표시에 대한 디테일은 그가 김유라는 물론 구조대원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는 그저 낡은 은팔찌 하나를 찾아달라고 했을 뿐이다. 그 비밀은 진짜 은인을 알아볼 유일한 열쇠로서 그의 마음속 깊이 간직되어 있었다. 김유라가 얼어붙은 듯 서서 식은땀을 흘리는 것을 보고 나는 조용히 왼팔을 들어 올렸다. 나는 천천히 실크 소매를 팔꿈치 위까지 걷었다. 화려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빛바랜 은팔찌가 내가는 손목 위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팔찌 바깥면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버린 전통적인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나는 팔찌를 손목에서 빼내 안쪽 면을 뒤집어 강태민의 눈앞에 내밀었다. 연쬐이라는 글자가 팔찌의 가장 구석진 곳에 정교하고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연자 옆에는 아주 작은 국화 문양이 있었다. 숙련된 장인만이 새길 수 있을 법한 정교한 문양이었다. 강태민은 얼어붙었다. 그의 두 발은 바닥에 못 박힌 듯했다. 그는 손을 내밀었고 길고 가는 손가락이 금속의 차가운 표면에 닿는 순간 파르르 떨렸다. 그의 시선은 새겨진 연자에 고정되었다. 미시령의 끔찍했던 폭풍 후 밤의 기억이 즉시 그의 정신을 덮쳤다. 그가 피숭덩이 속에서 숨을 헐떡일 때 작지만 단단한 손이 그의 손을 꽉 잡고 온 힘을 다해 그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냈다. 그가 기력이 다해 정신을 잃는 순간 이 팔찌가 그 여자의 손목에서 빠져나와 그의 손바닥 안으로 떨어졌었다. 차를 삼켜버린 불길의 열기가 아직도 피부에 타는 듯했다. 당신이었어? 강태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소리는 목구멍에서 막혀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했다. 그래요. 그날 밤 불타는 차에서 당신을 끌어낸 사람도, 당신이 밤낮으로 사람을 풀어 찾아 헤맨 사람도 바로 나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목소리에는 자부심이나 생색내는 기색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다. 나의 담담한 고백은 강태민의 정신에 거대한 망치질을 가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섰다. 숨이 가빠져 가슴이 격렬하게 오르내렸다. 순식간에 그의 세계관 전체가 산산조각 났다. 그가 신념처럼 여기고 모든 것을 바쳐 보답하고자 했던 여자가 바로 지난 반년 동안 그에게 모욕당하고 멸시받던 아내였다니. 그는 저급한 사기꾼에게 맹목적으로 놀아나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자존심을 직접 짓밟았던 것이다. 극심한 후회가 그의 심장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 자책,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치욕이 담겨 있었다. 김유라는 눈앞의 명백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탐욕과 막대한 재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이성을 잃게 했다. 그녀는 으르렁거리며 내 손에 들린 은팔찌를 낚아채려 달려들었다. 도둑년, 내놔. 분명 태민 씨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훔쳤을 거야. 태민 씨가 사람 찾는 거 보고 재산 가로채려고 물건 바꿔치기 한 거지. 태민 씨, 저 교활한 여자를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김유라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녀의 완고함은 나를 실소하게 만들었다. 궁지에 몰린 자는 언제나 가장 어리석고 터무니없는 논리에 매달리는 법이다. 나는 가볍게 그녀의 몸짓을 피하고 팔찌를 조심스럽게 재킷 주머니에 넣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김유라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내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이 팔찌는 24년 전 음력 10월 10일 제 첫 돌을 기념해 어머니께서 특별히 주문 제작하신 거예요. 제작한 분은 서울 종로 귀금속 거리의 덕인당 사장님이신 박시부님이시고요. 팔찌의 정확한 무게는 수는 한 돈 2푼입니다. 아직도 이게 훔친 물건이라고 우기고 싶다면 제가 비행기 표값을 대드릴 테니 박시부님을 직접 모셔와서 대질하죠. 그분은 원칙주의자라 24년 전 고객 장부도 그대로 가지고 계시거든요. 지금 바로 전화해 볼까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화면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김유라는 완전히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모든 변명은 구체적이고 정확하며 단호한 정보 앞에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몇 걸음 물러서다 찻상에 걸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찰싹,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 전체를 뒤흔들었다. 강태민이 손을 휘둘러 김유라의 뺨을 그대로 내리쳤다. 그동안의 분노와 바보처럼 노란한 자신에 대한 치욕이 모두 담긴 일격이었다. 남자의 분노 실린 손길에 김유라는 대리석 바닥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녀는 퉁퉁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쥐었다. 입가에서는 선혈이 흘렀다. 그녀는 아까처럼 소리치거나 울부짖지도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채 억울하게 흐느낄 뿐이었다.
당장 내 집에서 꺼져. 다시는 그 더러운 낯짝 내 눈에 띄게 하지 마. 그러지 않으면 사기죄로 빵에 쳐넣어서 뼈도 못 추리게 할 줄 알아? 강태민이 고함을 질렀다. 팔에는 푸른 힘줄이 돋아났고 그의 손가락은 문을 향하고 있었다. 김유라는 겁에 질려 허둥지둥 기어 일어났다. 그녀는 명품 핸드백을 황급히 움켜쥐고 하이힐도 신지 못한 채 꼬리 내린 개처럼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값비싼 짐들은 모두 남겨둔 채였다. 문이 쾅 하고 닫혔다. 방 안은 원래의 정적을 되찾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숨막히고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강태민은 나를 돌아봤다. 그의 넓은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두 무릎은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 없는 듯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내 바로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눈뜬장님이었어요. 강태민은 목이 메어 말했다. 커다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약한 모습과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감췄다. 나는 핸드백을 열어 액정이 여러 갈래로 깨진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5년 전에 쓰던 것으로 보물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것이었다. 사진첩을 열어 그날 밤 유일하게 남겨둔 사진을 찾아 밝아진 화면을 유리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에는 앞부분이 박살난 검은색 스포츠카가 산비탈에 처박혀 있었다. 떨어져 나간 번호판이 뒹굴고 있었다. 강태민은 길가 풀밭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피에 젖은 회색 셔츠를 입은 그의 이마에는 내 데님 재킷에서 찢어낸 천 조각이 감겨 있었다. 이 사진은 내가 가족의 일을 처리하러 떠나기 전 119의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 찍어둔 것이었다. 직접 똑똑히 보세요.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민은 얼굴에서 손을 떼고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잔인할 정도로 생생한 사진은 그의 마지막 부정의 희망마저 앗아갔다. 첫 번째 눈물방울이 깨진 액정 위로 떨어졌다.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늘 오만하고 거침없던 남자는 이제 테이블 옆에 머리를 박고 아이처럼 흐느끼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 뒤늦은 후회는 지난 반년 동안 그가 내게 입힌 상처를 지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가 속한 가문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을 씻어낼 수는 더더욱 없었다. 강태민의 서러운 울음소리가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울려 퍼졌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거나 동정심이 잃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그를 내려다보며 최후의 일격을 준비했다. 사고의 진실과 은인의 정체는 이 연극의 서막에 불과했다. 내가 이 집에 발을 들인 진짜 목적은 훨씬 더 거대하고 잔혹하며 피로 얼룩져 있었다. 거기서 울며 후회할 필요 없어요.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도 없었고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 따위도 없었으니까. 나는 천천히 유리 테이블을 돌아 강태민의 맞은편에 섰다. 강태민은 눈물로 붉어진 눈을 들어 나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혼란과 경악이 가득했다. 그가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내가 뼛속까지 시린 냉수를 끼얹었다. 똑똑히 들어요. 나는 천일그룹 이진석 회장님의 딸 이서연이에요. 강태민은 두 눈을 크게 떴다. 안구가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천일그룹과 이진석이라는 이름은 그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대양그룹의 후계자인 그는 두 그룹 사이의 피비린내 나는 원한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비열하고 잔혹한 수법으로 이진석 회장을 함정에 빠뜨려 감옥에 보내고 하룻밤 사이에 이씨 가문의 모든 것을 빼앗았는지도 잘 알고 있었다. 당신이 이 회장님 딸이라고? 강태민은 더듬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공포로 떨렸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래요. 내가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대양그룹을 구제하는 데 동의한 것도 당신의 경멸을 견디며 허수아비 아내 노릇을 한 것도 모두 다 하나의 거대한 판이었어요. 지난 5년간 이를 갈며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한 복수극. 내가 강씨 집안에 발을 들인 건
당신들의 파산 직전 재산을 탐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고 이 씨 가문의 억울함을 씻어줄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강태민은 무릎에 완전히 고개를 파묻었다. 그의 넓은 어깨가 세차게 떨렸다.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나의 시기적절한 등장, 억압적인 조항들로 가득했던 결혼 계약서, 지난 반년간의 인내와 순종, 모든 것이 나의 날카로운 계획 안에 있었다. 그는 그저 내가 적의 소굴로 들어가기 위해 이용한 어리석은 장기말에 불과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흐르던 그때 강태민의 주머니에서 갑자기 요란한 벨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침묵을 깨뜨렸다. 강태민은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대양그룹 경영기획실장의 다급하고 겁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전무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대양그룹의 모든 은행 계좌가 수사당국의 명령으로 긴급 동결되었습니다. 주요 주주들은 일제히 주식을 내다 팔고 있고 천일그룹이 이미 경영권 확보에 충분한 지분을 몰래 매집해 지금 대양그룹을 완전히 인수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다 잃었습니다, 전무님. 휴대폰이 강태민의 손에서 미끄러져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연이은 충격에 그는 넋이 나간 채 입만 벙긋거리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화면이 다시 밝아지며 강만호 회장의 전화가 걸려왔다. 강태민은 멍하니 앉아 차마 전화를 받을 용기도 내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휴대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망할 놈의 자식아,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천일그룹 놈들한테 회사를 통째로 넘겨줘? 계약을 어떻게 했기에 그 계집애한테 법적 통제권을 다 넘겨주냐고 날 죽일 셈이냐. 전화기 너머로 강만호 회장의 미친 짐승 같은 고함과 함께 물건을 부수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강 회장님, 아드님께 소리 지르며 힘 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 이서연이냐? 내 회사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강 회장은 즉시 내 목소리를 알아채고 전화기 너머로 으르렁거렸다. 5년 전 회장님께서 우리 가족에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되찾아왔을 뿐입니다. 마침 오늘 날도 좋은데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지하 비밀 금고에 꽁꽁 숨겨두셨던 밀수 거래 원본 회계 장부, 제가 직접 경제범죄수사대에 전부 제출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심 청구서도 제 변호사를 통해 대법원에 바로 접수되었고요. 집에서 차나 한 잔 우려 드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유를 차분히 만끽하시죠. 구속영장을 든 경찰들이 곧 회장님을 모시러 갈 테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었다.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바람을 심은 자 폭풍을 거두리라. 다음 날 아침 주요 신문과 방송사들은 일제히 재계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다. 대양그룹이 공식적으로 붕괴하고 천일그룹에 완전히 인수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밀수, 탈세, 문서 위조 혐의로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경찰 특수 차량에 오르는 강만호 회장의 사진이 함께 실렸다. 같은 시각 김유라 역시 도시 외곽의 한 허름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녀는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모든 것이 내가 공들여 짠 각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천일그룹의 중심지사로 이름이 바뀐 구대양 그룹 빌딩의 가장 높은 층 넓은 회장실의 가죽 의자에 굳건히 앉아 있었다. 원목으로 된 거대한 책상 위에는 자산 인수인계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새로운 임원 임명 결정서들이 내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내 상념을 깨뜨렸다. 충직한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매우 난처해 보였다. 회장님, 강태민 씨가 1층 로비에 와 있습니다.
보안팀이 막아서 올리지는 않고 있는데 도무지 돌아갈 생각을 안 합니다. 아침부터 비를 맞으며 서서 잠시라도 회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들여보내세요. 나는 만년필을 내려놓고 깍지 낀 손으로 의자에 등을 기댔다. 10분 후 원목 문이 열렸다. 강태민이 천천히 방으로 들어섰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 비참하고 초췌해서 과거의 오만한 재벌 2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흠뻑 젖은 옷은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깎지 않은 수염과 핏발선 눈은 그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음을 증명했다. 강태민은 내 책상 앞에 조용히 서서 애처롭고 간절한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성공한 남자의 자존심은 완전히 으스러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얼굴에 깊이 새겨진 극심한 후회뿐이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자산 인수인계에 관한 법적 절차는 모두 끝났어요. 제 서명이 담긴 이혼 서류도 변호사 편의 댁으로 보냈고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만날 이유는 없어요. 나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강태민이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는 내 책상 앞 융단 카펫 위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나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조금의 동요도 없는 차가운 표정을 되찾았다. 서연 씨, 미안합니다. 제발 저의 어리석음과 잔인함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서연 씨 가족에게 저지른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천인공노할 짓이라는 걸 압니다. 법 앞에서 아버지를 선처해달라고 감히 입을 열지도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서서 아버지의 모든 비리를 추가로 증언하여 이 회장님의 명예가 하루빨리 회복되도록 돕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서연 씨에게 입힌 상처와 고통을 갚을 수 있도록 곁에 있을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 강태민은 목이 메어 애원했다. 눈물방울이 빗물과 뒤섞여 카펫 위로 떨어졌다. 나는 책상 서랍에서 이미 내 이름이 서명된 이혼 서류를 꺼내 강태민의 바로 앞바닥에 세게 던졌다. 당신의 보상은 내게 너무나 사치스러운 것이라 필요 없어요. 당신의 뒤늦은 사랑이나 후회는 더더욱 내 인생에 아무 가치가 없고요. 우리 사이엔 처음부터 끝까지 기만과 이용 그리고 가문의 원한만이 존재했어요. 거기 서명하고 법적 절차 마무리한 뒤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요. 나는 단호하게 일어나 그에게 등을 돌리고 통유리 벽으로 걸어갔다. 팔짱을 낀 채 도로 아래 바쁘게 움직이는 차량 행렬을 내려다봤다. 등 뒤에서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강태민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손바닥에 그려쥐고 비틀거리며 일어나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고 넓은 공간에는 고독할 정도로 적막한 공기가 감돌았다. 복수극은 막을 내렸지만 어째서 내 마음 깊은 곳은 이토록 텅 비고 형언할 수 없는 고독감으로 무거워지는 걸까? 도시에 밤이 내리고 칼날 같은 바람이 몰아쳤다. 나는 교회의 별장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뜨거운 국화차를 손에 들고 스며드는 한기를 쫓아내려 애썼다. 저녁 뉴스를 틀어놓은 TV 소리가 갑자기 긴급 속보로 끊겼다. 긴장한 표정의 앵커가 속보를 읽어 내려갔다. 대양그룹 전 회장인 강만호 피의자가 심근경색을 가장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탈주했습니다. 그의 경호원 2명이 호송 인력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차량을 탈취했으며 경찰은 현재 모든 도로를 봉쇄하고 추적 중입니다. 나는 찻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몰린 강만호 같은 자는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은 사람을 미친 듯이 물어뜯을 것이 분명했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별장 철문 밖에서 날카로운 급정거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유리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힌 원목 정문이 엄청난 힘으로 박살났다. 밖에 비바람이 차갑게 집 안으로 몰아쳤다. 강만호가 문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흠뻑 젖은 옷, 핏발선 눈에는 극도의 증오가 서려 있었다. 건장한 경호원 2명이 쇠 파이프를 든 채 그 뒤를 따랐다. 그는 대리석 바닥에 침을 뱉고 나를 산채로 잡아먹을 듯한 눈으로 쏘아봤다.
이 천하의 쌍년. 내가 모든 걸 잃었으니 오늘 너도 같이 죽어야겠다. 저승 가서 내 애비랑 재회나 하라고 강만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재킷 안에서 번쩍이는 단도를 꺼내 들었다. 별장 내부 경비 인력은 이미 그들에게 제압당한 듯 했다. 나는 침착하게 책상 뒤로 물러서며 방어용 무기로 쓸 묵직한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었다. 강만호가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려던 그야말로 천준의 순간, 빗속에서 한 그림자가 쏜살같이 날아와 나와 그의 칼날 사이를 가로막았다. 강태민이었다. 옷은 흠뻑 젖고 얼굴은 추위에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없이 단호했다. 그는 아버지의 미친 행동을 예상이라도 한 듯 나를 지키기 위해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버지, 당장 멈추세요. 이러시면 죄만 더 늘어날 뿐이에요. 자수하세요. 제발요, 아버지. 강태민은 두 팔을 벌려 자신의 거대한 몸으로 나를 완전히 가로막았다. 강만호는 순간 멈칫했다. 아들의 등장은 그를 정신 차리게 하기는커녕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이 배신자놈! 전연 때문에 내 애비를 팔아넘기고 감옥에 보내? 당장 비켜! 오늘 내가 전연을 죽이고 말겠다! 그는 소리치며 강태민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그 충격에 강태민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는 꿈쩍도 않고 굳건히 서 있었다. 저를 때려 죽이셔도 아버지가 서연 씨를 다시는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모든 건 끝났어요, 아버지. 강태민이 갈라지고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광기가 강만호의 이성을 완전히 지배했다. 그는 혈육의 정도 잊은 채 이를 갈며 칼을 쥔 두 손으로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워 반응할 틈도 없었다.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꿰뚫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다. 내 살이 아니었다. 강태민이 온 힘을 다해 나를 끌어안고 나 대신 그 잔혹한 칼날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이었다. 단도는 그의 오른쪽 옆구리에 자루까지 깊숙이 박혔다. 선혈이 솟구쳐 흰 셔츠를 적시고 바닥에 뚝뚝 떨어져 큰 웅덩이를 만들었다. 강태민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거대한 몸이 내 어깨 위로 쓰러졌다. 바로 그때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무장한 기동대가 사방에서 들이닥쳐 두 경호원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강만호는 두 손을 늘어뜨렸다. 피 묻은 칼이 쨍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이 그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 바닥에 짓누르며 잔혹한 광기를 완전히 끝냈다. 내 온몸은 굳어 있었다. 내 팔은 점점 무거워지는 강태민의 몸을 부축했다. 그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내가 입은 스웨터를 흠뻑 적셨다. 뜨겁고 끈적했다. 역한 피비린내가 코를 찔러 숨이 막혔다. 극심한 공포와 혼란이 정신을 덮쳤다. 5년 전 미시령의 밤과 똑같은 감각이었다. 나는 두 손으로 강태민의 상처를 세게 눌러 지혈하며 절망적으로 구급차를 외쳤다. 서연 씨, 무서워하지 마요. 강태민이 힘겹게 내 이름을 불렀다. 차갑게 식어가는 그의 손이 내 뺨에 닿으려 애썼고 길고 붉은 핏자국을 남겼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겹게 내뱉었다. 당신에게 빚진 목숨, 이제 갚는 겁니다. 제발, 더는 나를 미워하지 마요. 그의 손이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두 눈이 감기며 그는 혼수 상태에 빠졌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은 신속하게 강태민을 들것에 옮겨 수액을 꽂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갔다. 나는 넋이 나간 채 바닥에 주저앉았다. 피로 물든 두 손이 세차게 떨렸다. 경찰이 현장 조사를 마치고 떠났다. 별장은 다시 무서운 정적에 휩싸였고 대리석 바닥에는 붉고 섬뜩한 핏자국만이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병원 응급실 복도 차가운 쇠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금속의 냉기가 등을 타고 흘렀지만 마음속의 갈등만큼 차갑지는 않았다. 수술실 등은 여전히 고통스러운 붉은 빛을 내뿜고 있었다. 왜 그는 바보같이 나 대신 칼을 맞았을까? 왜 자신의 목숨으로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으려 했을까? 나는 눈을 감고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그는 원수의 아들이고 우리 가족을 파괴하고 아버지를 감옥에 보낸 가문의 사람이었다. 칼 한 번 맞았다고 해서 나와 어머니가 지난 시간 동안 겪어야 했던 상실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나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렸다. 칼날이 간을 몇 밀리미터의 차이로 비껴갔고 출혈이 심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나는 일어나 간호사에게 수술비 선금을 지불하고 단호하게 등을 돌려 병원을 나섰다. 회복실에 단 한 번도 들르지 않았다. 나는 일에 몰두하며 혼란스러운 감정을 억눌렀다. 천일그룹 본사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경영진에게 구대양 그룹의 모든 인력을 숙청하라고 명령했다. 강만호의 수족들은 가차없이 해고되었고 구체제의 잔재는 뿌리째 뽑혔다. 동시에 나는 회사 최고의 변호사 팀에게 원본 회계 장부를 포함한 모든 법적 서류를 완비하여 대법원에 직접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아버지의 사건을 재심해달라는 청원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 긴급하게 수리되었다. 정의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기 시작하며 도시 재개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누명을 씻어낼 날을 약속했다. 한 달이 지났다. 구대양 그룹의 인수 및 구조조정은 나의 철권 통치 아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천일그룹은 날로 강해졌고 지난 5년간 잃었던 시장 점유율을 모두 되찾았다. 그날 오후 계절이 바뀌는 것을 알리는 차가운 가랑비가 내렸다. 내가 후원 계약서들을 검토하고 있을 때 인사팀장이 노크하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난처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구대양그룹의 강태민 전무님이 또 오셨습니다. 우비를 입고 안내 데스크에서 계신데 건물 보안팀이 막아서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반응 없이 그냥 거기서 회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옆구리를 꿰뚫었던 그의 상처가 한 달 만에 완전히 아물었을 리 없었다. 의사는 봉합 부위가 덧나거나 감염될 수 있으니 최소 2달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나는 인사팀장에게 손짓으로 나가보라고 하고 단호하게 타협하지 않았다. 내버려둬. 퇴근 시간이 되면 알아서 가겠지. 하지만 나는 그 남자의 고집을 과소평가했다. 그 후 2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태민은 매일 정오와 저녁 정확한 시간에 천일그룹 빌딩의 강화 유리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바싹 마르고 버쑥한 얼굴에는 회복되지 않은 환자의 피로가 역력했다. 보안 직원들은 처음에 경계심에서 동정심으로 바뀌어 그에게 플라스틱 의자를 내주기도 했지만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그저 말없이 서서 보온 도시락통을 꼭 껴안은 채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애타는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15일째 되던 날 과로와 불규칙한 식사로 인해 나의 고질적인 위경련이 다시 심하게 도졌다. 나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바로 그때 비서실장이 노크하고 들어와 익숙한 보온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태민 씨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안에 위장에 좋은 양죽이 들어있다고 회장님 병에 좋을 거라고 했습니다. 밖에서 비를 너무 오래 맞아서 옛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와 셔츠 한쪽이 젖었는데도 아무리 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반짝이는 보온 도시락을 쳐다봤다. 그의 끈질기고 조용한 인내는 내 심장을 둘러싼 견고한 얼음벽을 끈기 있게 뚫는 물방울과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연꽃씨와 대추, 푹 고운 사골 국물에 향긋한 김이 피어올랐다. 이것은 정확히 계절이 바뀔 때마다 어머니가 내 위장을 위해 끓여주시던 바로 그 죽이었다. 따뜻하고 담백한 죽 한 숟갈이 위장으로 흘러들어가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즉시 가라앉았다. 이 익숙한 맛, 세심한 정성이 담긴 맛은 어떤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살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통유리 창가로 다가가 벨벳 커튼을 젖히고 1층 아래를 내려다봤다. 흩날리는 비 사이로. 강태민이 콘크리트 기둥에 등을 기댄 채 재발한 통증을 억누르려 오른쪽 옆구리를 세게 누르고 있었다.
그의 크고 마른 등은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고독하고 외로워 보였다. 그 순간 내 안에 견고했던 방어벽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침내 대법원에서 아버지의 사건을 재심하는 날이 왔다. 도시의 하늘은 잿빛이었고 검은 구름이 몰려와 5년 전 아버지가 수감되던 날처럼 쉴 새 없이 비를 뿌렸다. 하지만 이번에 내 가슴 속 감정은 완전히 달랐다. 절망과 분노 대신 정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장엄하고 넓은 법정은 정적으로 가득 찼다. 길고 윤이 나는 나무 의자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통로 양쪽에 늘어서 재계에서 가장 충격적인 오심 사건 중 하나를 보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맨 앞줄 가족석에 앉아 있었다. 막 해외에서 회복하고 돌아오신 어머니였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고 있었다. 법정의 연문이 열리고 2명의 법정 경위가 아버지를 피고인석으로 인도했다. 아버지는 많이 야위셨고 까맣던 머리카락은 완전히 희끗해져 있었다.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은 감옥에서의 수많은 수모의 날들을 증명했다. 하지만 그의 등은 여전히 꼿꼿했고 눈빛은 강직하고 정직함으로 빛났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아래에 앉은 나를 보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다. 나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재판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대검찰청은 내가 공들여 찾아 제출한 원본 회계 장부를 공식적으로 공개했다. 밀수품 거래 기록,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한 흔적 등 모든 내용이 법의학 감정 전문가들에 의해 대형 스크린에 명확하게 분석되었다. 강만호 회장의 동생과 공범들의 자백은 친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모든 비열한 수법을 낱낱이 밝혔다. 맞은편 피고인석에선 강만호 회장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평소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법의 그물은 그에게 변명이나 부인할 어떠한 틈도 남겨주지 않았다. 4시간이 넘는 치열한 공방 끝에 재판장이 나무망치를 세게 내리쳤다. 건조한 소리가 넓은 공간에 울려 퍼지며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재판장의 우렁차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5년 전의 1심과 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이진석 회장에게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그의 모든 명예와 공민권을 회복시키며 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동시에 피고인 강만호와 그 공범들에게는 밀수, 사문서 위조 및 무고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수 소리가 침묵을 깨고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나와 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무 울타리를 넘어 아버지에게 달려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세 식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목 놓아 울었다. 짜디짠 눈물방울이 지난 5년간 이씨 가문을 짓눌렀던 끔찍한 누명을 씻어내렸다. 아버지를 부축해 법정을 나서던 중 나는 우연히 복도 옆 큰 유리창 너머를 보았다. 법원 밖,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서 키가 큰 남자의 실루엣이 조용히 서 있었다. 강태민이었다. 그는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쏟아지는 비에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법원 문을 향해 있었고 오른손은 여전히 옆구리의 옛 상처 부위에 얹혀 있었다. 그는 그곳에 서서 우리 가족이 재회하는 순간과 자신의 아버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남자의 마음속에서 어떤 고통과 후회가 찢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대법원의 강화 유리문이 활짝 열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검은색 대형 우산을 펼쳐 미끄러운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는 부모님을 가렸다. 기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지만 보안 요원들이 주차장으로 가는 작은 길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는 순간 빗속에서 흠뻑 젖은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우리 앞을 막아섰다. 강태민이 우리 가족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은 창백한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고 옷은 마른 몸에 착 달라붙어 날씨의 냉기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 기자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태민은 한 걸음 물러서 두 발을 모았다. 그는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여 아버지 앞에 극도로 공손하고 겸허하게 인사했다. 저는 강만호의 아들 강태민입니다. 저희 가족을 대신하여 회장님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제 아버지가 회장님과 천일그룹에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감히 선처를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이 뒤늦은 사과가 지난 5년간 회장님과 가족분들이 겪으신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강태민은 빗소리를 뚫고 크고 또렷하며 깊이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책임 회피나 떨림이 전혀 없었다. 부모님은 눈앞에 허리 숙인 청년을 말없이 바라보셨다. 아버지는 낡은 정장 재킷자락을 매만지셨다. 그의 눈빛에는 온갖 풍파를 겪은 자의 깊이와 관용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다가가 거칠고 마른 두 손으로 강태민의 어깨를 잡아 천천히 일으켜 세웠다. 지난 세대의 일은 자네와는 상관없네. 자네 아버지는 잘못을 저질렀고 법이 엄중히 심판했지. 나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네. 나와 강 회장의 원한은 오늘 이 법정에서 끝났어. 자네가 남은 인생을 자네 것이 아닌 죄책감을 짊어지고 살 필요는 없네. 당당하게 살아가게 남은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는 천천히 지혜와 용서의 무게를 담아 말씀하셨다. 강태민은 아버지의 상상 이상의 관용에 놀란 듯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고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섞여 차가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이고 우리가 차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그날 저녁 내 아파트에서 세 식구는 따뜻한 찻상에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국화차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어머니는 곁에서 부드럽게 내 등을 쓸어주셨고 두 분은 온화한 눈으로 나를 살피셨다. 서연아, 네 결혼에 대한 모든 진실을 아빠 엄마에게 말해주렴.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아버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미시령의 사고부터 잃어버린 은팔찌, 강씨 집안 금고의 원본 장부를 얻기 위한 계산된 결혼 계약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경멸받고 상간녀에게 모욕당했던 날들과 폭풍 우 치던 밤 강태민이 나 대신 칼을 맞았던 일까지 모든 사건이 명확하고 진실하게 재현되었다. 부모님은 주의 깊게 들으셨고 희끗한 눈썹은 때때로 안타깝게 찌푸려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후 아버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내 꽉 쥔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셨다. 우리 딸, 너무 많은 고생을 했구나. 네, 청춘과 행복을 바쳐 이 아비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으니 이 빚을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서연아, 증오는 독약과 같단다. 오래 품고 있을수록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야. 강태민이라는 아이는 비록 원수의 아들이지만 내게 목숨을 빚졌고 또 자기 목숨으로 너를 지켰다. 비를 맞으며 매일 죽을 가져다 준 끈기는 연기가 아니야. 그 모든 것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었을 게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내 마음에게 직접 물어보렴. 너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한 그 남자를 정말로 놓아버리고 싶은지. 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잠겨 조언하셨다. 그의 눈빛은 내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아버지의 말씀은 내가 오랫동안 애써 쌓아 올린 차갑고 견고한 껍데기를 강타하는 경종과 같았다. 나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차마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답이 내 정신을 격렬하게 뒤흔들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전 이사회는 꽤 늦게 끝났다. 사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아 막 책상 위에 익숙한 죽통을 열려던 순간 휴대폰 화면이 계속해서 밝아졌다. 구 대양그룹 비서실장의 번호였다. 불길한 예감이 스치며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서둘러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 회장님, 지금 바로 서울중앙병원으로 와주세요. 강태민 전무님이 아침에 천일그룹 로비 앞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의사 말로는 낡은 봉합 부위가 계속 비에 젖어
제대로 소독하지 못해 심각한 폐혈증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급성 폐렴으로 악화되어 열이 40도가 넘습니다. 방금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비서실장은 매우 빠르고 공황 상태에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손에 쥐고 있던 만년필이 탁 소리를 내며 책상에 떨어졌다. 몇 초간 몸이 굳었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나는 즉시 핸드백을 집어들고 화살처럼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평소에 냉철하고 단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극도의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다. 나는 붐비는 도로에서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아 병원 정문에 최대한 빨리 도착하기 위해 차들을 헤치고 나아갔다. 중환자실, ICU,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대기 의자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던 비서실장이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환자의 개인 소지품이 담긴 투명 비닐봉지를 내게 건넸다. 간호사들이 강 전무님을 무균실로 옮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힐 때 이걸 오른손에 꼭 쥐고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회장님께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비닐봉지를 받아들었다. 안에는 낡고 구겨진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마른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것은 한 경제 잡지에서 오려낸 내 증명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푸른 잉크로 쓴 휘갈긴 글씨가 선명했다. 미안해. 이번 생에 당신에게 목숨을 빚지고 온전한 사랑을 빚졌네. 전무님은 회장님 몰래 며칠 동안 고통을 참아오셨습니다. 봉합 부위는 붓고 고름이 차올라 심각했지만 절대로 입원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고 부엌에서 2시간 넘게 죽을 끓여 회장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멀리서나마 회장님 사무실 불이 켜진 것을 보면 마음이 놓인다고 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비닐봉지를 쥔 손이 세차게 떨렸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중환자실 안을 들여다봤다. 강태민은 새하얀 병상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에는 산소호흡기가 씌워져 있었다. 몸에는 각종 수액줄과 심박 측정기가 어지럽게 연결되어 있었다. 삑삑하는 심박 측정기 소리가 건조하게 울리며 삶과 죽음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알리고 있었다. 지난 몇 달간 애써 유지해온 강인하고 차가운 모습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감정을 부정하려 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미시령에 폭풍우 치던 밤부터 시작되어 거짓된 결혼 생활을 거치고 그가 나 대신 맞았던 잔혹한 칼날에 더욱 깊이 새겨진 사랑. 그 사랑은 증오에 가려져 있었고 상처투성이 여자의 자존심에 묻혀 있었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하는 이 순간 지난 세대의 원한도 세상의 손가락질도 모두 무의미해졌다. 나는 그가 살아나기만 한다면, 그가 눈을 떠 나를 바라봐 주기만 한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길고 긴 3일 밤낮이 흘렀다. 중환자실 문은 굳게 닫혀 안의 생명과 밖의 애타는 기다림을 단절시켰다. 나는 천일그룹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경영권을 임시로 이사회에 넘겼다. 병원 복도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알림판의 붉은 등이 깜빡일 때마다 극심한 무력감이 심장을 옥죄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내가 숨쉬는 유일한 공기였다. 나흘째 새벽, 모니터 속 강태민의 심박수가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혈중산소 포화도가 점차 상승했고 폐혈증 증세가 뚜렷하게 호전되었다. 과장이 마스크를 벗고 나와 미소를 지으며 환자가 위기를 넘겼고 가족이 면회할 수 있도록 회복실로 옮길 수 있다고 알렸다. 그 순간 내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안도의 눈물을 쏟아냈다. 무균 보호복을 입고 정적이 흐르는 방으로 들어갔다.
강태민은 그곳에 누워 있었다. 봄쑥하고 창백한 얼굴은 피부 아래 핏줄까지 비칠 정도였다. 그의 가슴은 보조 호흡기에 맞춰 약하게 오르내렸다. 나는 침대 옆에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놓고 차갑게 식은 그의 커다란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내 손바닥의 온기가 그의 창백한 피부로 서서히 전해졌다. 나는 침대 가장자리에 머리를 박고 뜨거운 눈물이 하얀 시트를 적시도록 내버려 두었다. 삑삑 하는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갑자기 강태민의 검지가 살짝 움직이며 내 손바닥을 부드럽게 스쳤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짙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피곤한 눈이 천천히 떠졌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핏발선 깊은 눈동자에 비쳤다. 강태민은 낯선 방안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내 눈물 젖은 얼굴에 시선을 멈췄다. 갈라진 마른 입술이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더 없는 만족감이 담긴 미소를 그렸다. 울어요? 강태민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나온 소리는 몹시 힘겨워 보였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았지만 눈물은 걷잡을 수 없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이 생사의 순간에 터져나왔다. 당신 정말 바보예요. 누가 자기 목숨 가지고 장난치라고 했어요? 낡은 상처가 낫지도 않았는데 매일 비 맞으면서 죽이나 끓이고 만약 당신이 죽기라도 했으면 내 양심은 어쩌라고요. 나는 큰 소리로 그를 나무랐지만 그의 손을 잡은 내 손은 놓지 않았다. 강태민은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떨리는 내 손을 감싸쥐려 애썼다. 그의 눈에는 다정함과 부드러움이 가득했다. 당신을 잃고 평생을 후회하며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날 밤 피숭덩이에 누워있을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할까봐 그것만 두려웠어요. 서연 씨, 사랑합니다.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했지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뼛속 깊이 사랑하게 됐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남자의 진심 어린 고백은 내 안의 마지막 심리적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도 가문의 원한을 핑계로 내 마음에 거짓말하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몸을 숙여 그의 차가운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췄다. 당신 아버지가 저지른 피의 빚은 법이 심판했어요. 당신이 내게 졌던 목숨의 빚은 당신 자신의 피로 갚았고요. 이제부터 우리 사이엔 원한은 없고 미래만 남았어요. 그러니 빨리 건강해져서 당신 사랑이 말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여요. 나는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강태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행복의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눈가에서 흘러 베개 위로 떨어졌다. 수년간 두 가족을 떠잠했던 잔혹한 운명의 매듭은 마침내 관용과 진실한 사랑으로 풀려났다. 그 후 며칠 강태민은 VIP 병실로 옮겨졌다. 나는 회사 일을 모두 정리하고 온전히 그를 돌보는 데 시간을 보냈다. 직접 묽은 죽을 떠먹이고 얼굴을 닦아주고 붕대를 갈아주는 등 세심하게 간호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일과 미래에 대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며 서로의 마음속 상처를 채워나갔다. 한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강태민의 건강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다. 옆구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어 옅은 붉은 흉터만이 끔찍했던 과거를 상기시킬 뿐이었다. 담당 의사는 그의 상태가 매우 좋아서 예상보다 일찍 퇴원해도 좋다고 평가했다. 그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밖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들어와 강태민의 환한 얼굴을 비췄다. 그는 옅은 푸른색 환자복을 입고 있었지만 기품 있고 자신감 넘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내가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싸고 있을 때 강태민이 갑자기 일어나 뒤에서 나를 끌어안았다. 그는 내 어깨에 턱을 괴고 주머니에서 벨벳으로 된 붉은 상자를 꺼냈다. 서연 씨,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어떤 이익 계산도 없는 오직 자발적인 혼인신고서 한 장으로. 그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지극히 정교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다. 내 심장이 감동으로 두근거렸다.
내가 몸을 돌려 반지를 받으려던 순간 병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천일그룹의 비서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극도로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뛰어들어왔다. 이 회장님,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그룹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재빨리 단호한 업무 모드로 돌아갔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죠? 오늘 아침 주식시장에서 정체불명의 세력이 천일그룹의 주식 수백만 주를 공매도했습니다. 주가는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여 단 2시간 만에 시가총액의 30%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 동시에 핵심 원자재를 공급하던 여러 협력사들이 일제히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우리의 공급망 전체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재앙 같은 소식을 또박또박 보고했다. 나는 극심한 충격에 빠졌다. 천일그룹은 지극히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있었다. 지난 분기 재무보고서도 매우 훌륭했다. 주식시장과 공급망 양쪽에서 동시에 전방위적인 공격을 받았다는 것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적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뜻이었다. 이 일의 배후가 누구죠? 내가 으르렁거리듯 물었다. 10년 전 천일그룹의 부사장이었던 최만식입니다. 그가 해외에서 막대한 현금을 동원한 투자 펀드를 설립해 복수하러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대답했다. 최만식이라는 이름은 내 기억에 천둥처럼 내리꽂혔다. 최만식은 천일그룹 창립 초기에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다. 하지만 탐욕과 도박 중독 때문에 그는 수백억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마카오 도박판에 쏟아부었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발견했을 때 그는 경노하여 즉시 최만식을 해고하고 증거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그는 서둘러 해외로 도피했고 수년간 지명수배자 신세로 지냈다. 이제 그가 어떤 수로 신분을 세탁하고 거대한 검은 돈을 가지고 돌아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었다. 강태민은 즉시 벨벳 상자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눈에는 강한 결의가 번뜩였다. 그는 환자복을 벗어 던지고 옷걸이에 걸린 흰 셔츠를 입었다. 서연 씨, 당신은 즉시 회사로 돌아가서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주주들을 안정시켜요. 나는 아는 은행장들에게 연락해서 유동자금을 마련해 볼게요. 천일그룹을 저런 도박꾼 손에 넘겨줄 순 없어요. 강태민이 빠르게 말하며 소매를 걷어붙여 단단한 손을 드러냈다. 하지만 당신 건강은 이제 막 회복됐잖아요. 의사도 아직 퇴원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나는 걱정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다. 천일그룹은 당신 가족의 심장이고 이제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곳이기도 해요. 난 괜찮아요. 강태민이 나를 보며 단호하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의 동행은 재계의 가장 혹독한 상황 속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천일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극도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대형 스크린에 표시된 주식 차트는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치는 붉은 음봉으로 가득했다. 원탁에 둘러앉은 나이든 주주들은 수군거리며 최만식의 잔혹한 금융공격 앞에 모두가 극심한 혼란에 빠진 표정이었다. 회의실 문이 세게 열리고 최만식이 들어섰다. 그 뒤를 검은 정장을 입은 험악한 경호원들이 따랐다. 50대 중반의 그는 땅딸막한 체구에 고급 명품 정장을 걸치고 두 손가락 사이에는 타담한 시가를 끼고 오만한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그는 태연하게 내 맞은편 의자를 끌어다 앉고 다리를 꼬며 도전적인 태도를 보였다. 서연 조카, 내 애비한테 쫓겨나 죽을 뻔했던 이 삼촌을 잊지는 않았겠지. 내 애비는 요즘 감방에서 잘 지내나. 최만식이 굵직한 목소리로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단정히 올렸다. 내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그의 간사한 얼굴에 박혔다. 첫째, 제 아버지는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하셨습니다. 둘째, 천일그룹은 횡령과 도박 혐의로 지명수배까지 받았던 자가
고위급 회의실에 발을 들이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보안팀, 이분을 밖으로 모시세요. 나는 단호하게 명령했다. 최만식은 하하하 하고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웃음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져 주주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시가를 한 모금 깊이 빨고는 내 쪽으로 연기를 뿜었다. 조카, 성질 좀 죽여. 오늘 삼촌은 옛날 이야기 하러 온 게 아니야. 최후 통첩을 하러 왔지. 현재 나는 천일그룹 유통 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너희 회사 현금은 공급망 단절로 바닥나고 있지. 오늘 오후장에 내가 이 주식들을 시장에 던지기만 하면 천일그룹은 공식적으로 파산이야. 모든 자산은 은행에 압류될 거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숙여 유리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다. 이 회사가 살아남을 유일한 조건은 내가 즉시 지분 51%를 내 투자 펀드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거야. 내가 내 애비 대신 이 회장 자리에 앉아서 이 회사를 경영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모두 길바닥에 나앉을 준비나 해. 최만식의 노골적인 협박에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몇몇 소심한 주주들은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굴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회의실 구석에 서 있던 강태민이 즉시 앞으로 나와 최만식의 불손한 시선 사이를 가로막았다. 똑똑히 들어라. 천일그룹이 마지막 벽돌 한 장까지 팔게 되더라도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 회사를 넘기려고 고개 숙이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가진 패를 전부 다 써봐라. 당신의 그 검은 돈이 얼마나 버티는지 어디 한번 보자. 강태민이 우렁차게 선언했다. 온갖 풍파를 겪은 총수의 기세에 최만식은 주춤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좋게 말할 때 듣지 않고 매를 버는군. 너희 어린 부부가 어디서 돈이 나서 오늘 오후에 투매를 막아낼지 두고 보겠다. 최만식은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일어나 시가를 바닥에 던져 짓밟고는 부하들을 이끌고 회의실을 나갔다. 생사를 건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강태민과 나는 재계 역사상 가장 치열한 금융전쟁에 뛰어들었다. 우리는 모든 개인 자산을 쏟아부어 현금을 마련했다. 나는 재무팀에 교회의 프로젝트 부지들을 헐값에 매각하라고 지시했고 별장과 내 명의의 모든 자산을 은행의 담보로 잡았다. 강태민 역시 단호했다. 그는 협력사에 보유하고 있던 모든 개인 지분을 청산했고 해외 은행 계좌에 모든 예금을 인출했으며 심지어 그가 그토록 아꼈던 슈퍼카 컬렉션까지 매물로 내놓았다. 수천억 원이 기록적인 단시간에 동원되어 즉시 시장에 투입되어 천일그룹의 주가가 하한가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매수세로 맞섰다. 하지만 초국가적인 자금 세탁을 통해 얻은 최만식의 자금력은 실로 막강했다. 그는 계속해서 대량의 매도 주문을 쏟아내 우리의 모든 방어 노력을 무력화시켰다. 그날 오후 4시 천일그룹의 예비 현금은 거의 완전히 고갈되었다. 주가 차트는 바닥에 깔린 푸른색으로 뒤덮였다. 강태민의 셔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회사 전체가 절망적인 침묵에 빠져 다음 날 장이 열리면 선고될 파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밤 천일그룹 회장실은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두꺼운 재무 보고서 더미에 머리를 박고 있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 눈가는 채댔다. 단기 부채와 증권사들의 반대매매 압박이 사형 선고처럼 머리 위를 맴돌았다.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썼지만 적의 거대한 자산 앞에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강태민은 통유리 창 앞에 서서 노란 불빛에 잠긴 도시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의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고 두 손은 등 뒤에서 꽉 깍지를 끼고 있었다. 문득 그의 눈에 희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지만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번호를 찾아 빠르게 화면을 쓸었다.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모든 시중은행이 우리에게 신규 신용 한도를 내주는 걸 거절했는데 내가 고개를 들어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강태민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귀에 댄 채 극도로 공손하고 긴장된 표정으로
상대방이 전화를 받기를 기다렸다. 몇 번의 긴 신호음 끝에 깊고 또렷한 북부 사투리 억양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다. 여보시오. 뉘시오? 판대감님, 저 강만호의 아들이자 강기철 할아버님의 손자 강태민입니다. 강태민이 예의 바르게 말했다. 나는 극도로 놀랐다. 판대감은 재계의 전설적인 인물로 거대한 가문 투자 펀드를 소유했지만 언론에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은둔의 억만장자였다. 듣기로는 전쟁 시절 강태민의 할아버지가 몸을 던져 유탄을 대신 맞아 판대감의 목숨을 구했다고 했다. 판씨 가문의 은혜를 갚겠다는 약속은 언제나 절대적인 보증수표였다. 하지만 3대에 걸쳐 강씨 가문은 감히 그 약속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 아, 만호 아들, 기철이의 장손이란 말이지. 자네 집안 소식 못 들은 지 오래됐구먼. 이 밤중에 이 늙은이한테 무슨 급한 일인가. 판 대감이 차분하게 물었다. 강태민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일그룹의 위급한 상황을 지극히 간결하고 정확하게 요약했다. 그는 아버지의 잘못을 숨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외래의 검은 돈 공격으로부터 아내 가족의 정당한 기업을 지키겠다는 결의를 분명히 했다. 대감님, 천일그룹이 악의적인 주가 조작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제가 모든 개인 자산을 쏟아부었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린 것은 옛 은혜를 갚아달라고 감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노련한 투자자로서 파산 위기에 처한 천일그룹을 구제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모든 목숨과 명예를 걸고 이 투자를 보증하겠습니다. 강태민은 더없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기 저편은 수십 초간 침묵했다. 그 침묵에 나와 강태민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마침내 판대감이 호탕하게 웃었다. 내 은인의 손자답게 배포가 크구먼. 이진석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소문은 나도 들었네. 이제 누명을 벗었다니 나도 기쁘구먼. 검은 돈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도박꾼 놈은 이 늙은이도 눈엣 가시였어. 자네는 푹 쉬게. 내일 아침 장이 열리면 이 늙은이가 알아서 처리하지. 수십 년간 판씨 가문의 약속은 빈말이었던 적이 없네. 그 확신에 찬 말을 듣고 강태민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날 아침 9시 15분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최만식은 천일그룹을 완전히 침몰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쏟아냈다. 그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파산 소식을 기다리며 비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매도 주문이 나오는 족족 시장은 1000분의 1초 만에 그 물량을 깨끗이 소화해버렸다. 수백만 주 단위의 적극적인 매수 주문이 전광판에 쇄도하며 거대한 녹색 양봉을 수직으로 세웠다. 판시그룹의 서명이 담긴 익명의 투자 펀드로부터 수조 원의 자금이 쏟아져 들어와 천일그룹을 구제했다. 주가는 순식간에 반전하여 기준가를 넘어섰고 모든 금융계의 경악 속에 상한가로 마감했다. 최만식은 소파에 굳어 있었다. 그가 공매도를 위해 빌렸던 주식은 시장에 완전히 흡수되어 심각한 마진콜과 계좌 동결 상태에 빠졌다. 증권사들은 일제히 그의 담보자산을 압류하고 처분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던 그는 단 하루아침에 거대한 빚쟁이로 전락했다. 감당할 수 없는 재벌 세력과 부딪혔음을 깨달은 최만식은 공황 상태에 빠져 짐을 챙겨 가장 빠른 비행기로 어둠 속에서 국외로 도피했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다. 혹독한 금융 폭풍이 지나가고 천일그룹은 더욱 굳건하고 번성하는 기업으로 남았다. 판대감의 든든한 자금 지원 덕분에 천일그룹은 빠르게 공급망을 복구하고 첨단 기술과 산업 부동산 분야로 사업을 확장했다. 강태민은 주주총회의 신임을 얻어 공식적으로 그룹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나와 함께 기업이라는 배를 더 큰 바다로 이끌었다. 그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위풍당당하고 강인해졌다. 어느 가을 주말 오후 나와 이진석 회장님은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강만호였다.
편지는 누렇게 변한 줄 노트에 손으로 쓰여 있었다. 떨리는 글씨체는 한때 호령하던 자의 쇠락과 무너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편지에서 그는 아버지의 가족에게 저지른 잘못과 비열한 수법에 대해 깊이 후회한다고 했다. 감옥에서의 시간이 권력과 돈에 대한 미망에서 깨어나게 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감히 용서를 구하지는 못하지만 아버지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며 동시에 내게 관용을 베풀어 아들에게 명예와 재기의 기회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버지는 편지를 다 읽으시고 조용히 한숨을 쉬며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으셨다. 지난 세대의 모든 원한은 진정으로 과거 속으로 사라지고 평화로운 현재의 나날에 덮였다. 풍파가 지나간 지 1년 후 따뜻하고 낭만적이면서도 격식 있는 결혼식이 푸른 바다와 백사장이 펼쳐진 제주도에서 열렸다. 우리는 많은 하객을 초대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가족과 오랜 동료들만 모셨다. 결혼식 아치는 수천 송이의 하얀 국화와 흰색 물망초로 장식되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다. 나는 어깨를 드러낸 우아한 디자인의 순백색 실크 웨딩드레스를 입고 발끝까지 오는 긴 베일을 썼다. 아버지는 격식 있는 정장을, 어머니는 기품 있는 한복을 입으셨다. 두 분의 얼굴은 행복한 미소로 빛났고 함께 내 손을 잡고 백사장에 깔린 붉은 카펫을 걸으셨다. 길의 끝에는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턱시도를 입은 강태민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따라오며 깊고 열정적으로 타오르고 있었다. 부모님이 내 손을 강태민의 손에 넘겨주셨을 때 그는 내 작은 손가락들을 꽉 잡았다. 익숙하고 든든한 온기가 전해졌다. 붉은 노을이 하늘과 바다를 물들이는 황홀한 순간, 가족들의 축복과 하객들의 힘찬 박수 속에서 강태민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내 약지에 끼워주었다. 그날 밤 폭풍우 속에서 내 목숨을 구해주러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구원해줄 만큼 너그러워져서 고마워. 강태민이 깊고 따뜻한 목소리로 깊은 사랑이 담긴 눈으로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행복의 눈물이 눈가에 반짝였다. 결코 지울 수 없을 것 같았던 피의 빚은 결국 진실한 사랑과 고귀한 희생으로 해소되었다. 우리는 철 썩이는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열정적인 입맞춤을 나누었다. 인생의 가장 혹독한 폭풍우를 이겨낸 진정한 사랑이 이제 온전하고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증명하며